그래서 별이 많이 초창기에 형성이 되면은 야 이거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만 만들자라고 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은하가. 은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이 있을 거고요. 이 별은 뭐냐면은 이 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별들의 분포, 그 다음에 별들의 생성, 그 다음에 메탈리시티, 그 금속 성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록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이건 별은 과거의 기록이고요. 가스는 뭐냐면 그 은하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은하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력이라는 거는 미래죠. 암흑물질은 은하의 뼈대,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 년 전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래되면은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시스템을 만든다. 별은 이제 과거의 도서관 같은 거고, 가스는 앞으로 은하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암흑물질은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뼈대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다음은 지금 우주에 이런 은하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수천억 개, 이 거대한 가스를 품은, 그리고 암흑물질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 두 개가 우주에서 정면 충돌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하의 성장이에요. 은하를 성장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이번에도 가스입니다. 새로운 가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잠재력 있는 청년들이 계속 모여들어 어떠한 도시에. 그러면은 그 도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이 가스는 약간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은하의 병합입니다. 은하와 은하가 서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하의 피드백, 자기 조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하는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가기도 합니다. 은하끼리 합쳐지는 게 흔한 건가요? 네, 매우 흔합니다. 병합을 한다는 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을 해야 병합을 하니까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은하의 충돌이라고 할게요. 근데 충돌을 하면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냥 부딪히는 느낌인데, 은하의 병합이라고 하면은 부딪혀서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병합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하가 합치고 뱉는다가 그냥 가장 중요한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밝은 점들이 다 은하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과 실을 해서 실뜨기를 했을 때 그 매듭 지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초록색 하나하나가 다 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은하들이 하나씩 저렇게 합쳐지고 커지면서 성장을 하면서 전부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하 거대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짜 시냅스처럼 생기기도 했죠. 은하 사진이 찰나를 보고 있는데, 은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서로 먹어 치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하기도 하는 완전히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하가 별을 만들려면은 가스가 계속 밖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스가 공급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은하 밖에 있는 가스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은하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하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가스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은 가스들이 공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병합이에요. 은하끼리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잡아먹기도 하고요. 비슷한 덩치끼리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합쳐지면은 이렇게 중력에 이끌려서 가스들이 비처럼 은하로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별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일종의 연료 주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제 리모델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별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면은 피드백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초신성이 터지고 블랙홀이 제트를 뿜어가지고 가스를 밖으로 확 아주 많이 밀어냅니다. 그래서 별이 많이 초창기에 형성이 되면은 야 이거 뭐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만 만들자라고 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립니다. 은하가.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별끼리 부딪힐 확률은 낮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이 완전히 밀도 있게 구상성당 같이 별끼리 너무 가까이 뭉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부딪히는 경우는 있어도, 은하와 은하가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별과 별이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장 가까운 별과 가장 가까운 별 사이에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하가 충돌을 한다, 은하가 부딪힌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게 부딪히는 거냐? 바로 가스가 서로 부딪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끼리 서로 뭉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할 때라고 보면은 그 충격파들이 모여서 별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초신성 같은 충격파가 가스와 가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막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들이 엄청나게 순식간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상성단에서 별이 충돌하는 게 관측된 적이 있나요? 별이 충돌하는 순간이 관측된 건 없지만 충돌한 결과가 관측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블루 스테글러라고 해서 HR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 T고 L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런 꺾어지는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구상성단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얘네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바로 별과 별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가장 최신의 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블루 스테글러라고 부르는 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은하가 충돌을 하면은 별은 스쳐 지나가고 은하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꼬리가 생겨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교통사고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평화롭게 돌고 있던 은하 두 개가 서로한테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진하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다 관측된 게 있어요. 이 장면 하나가 전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은 이것도 다 다른 은하기는 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우주에 찍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쫙 하고 찍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찢겨 나간 이 과정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이 됐어요. 모두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미싱 랭크를 다 채울 정도로 정말 많이 찍혔죠. 별끼리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꼬리가 생기죠. 이렇게 길게 꼬리가 생기는 것도 다 보이고 관측이 됐습니다. 은하가 충돌하는 기간이 엄청 길 텐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뭐 어떻게 모두 관측을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은하 두 개가 충돌을 한 걸 찍은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1번에 있는 과정에 있는 두 개의 은하가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이 찍힌 거고 2번에 있는 것도 찍힌 거고 3번에 있는 것도 다른 은하가 찍힌 거고 4번에 있는 것도 찍힌 거고 각각 다른 은하에서 모든 충돌하는 과정의 은하들이 다 찍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충돌하는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은하의 병합은 우리 우주에서는 되게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증거는 뭐냐? 바로 아까 보셨던 저 오른쪽에 길게 뻗어 있는 저런 꼬리입니다. 이렇게 내가 저쪽 은하를 당길 때 내 쪽에 가까운 별은 와락하고 세게 당겨지고 그 다음에 반대편 끝에 있는 별은 스윽하고 약하게 당겨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힘의 차이 때문에 은하가 얌전히 딸려오는 게 아니라 마치 엿가락이나 치즈처럼 길게 찢겨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바닷물이 이렇게 달의 인력 때문에 조성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은 원리로 이렇게 은하가 찢겨지고 꼬리가 생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성력이라고 부르고요. 저렇게 생긴 은하의 꼬리를 우리가 조석꼬리라고 부릅니다. 조석꼬리. 여기도 보면은 은하가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위에 핵이 하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핵이 하나 있습니다. 핵이 두 개가 보인다는 거는 일단 두 개의 은하가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길게 꼬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최근에 한바탕 싸웠구나. 그래서 이 꼬리만 보고도 지금 두 개의 은하가 격렬하게 섞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충돌은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줬듯이 엄청나게 흔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볼게요. 자, 은하가 처음에는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하죠. 중력이 강해지면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아직까지는 두 은하 모두 멀쩡한 원반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죠. 얘네들은 곧 충돌을 할 겁니다. 폭풍 전야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입니다. 이제 서로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별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들은 부딪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성력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핵이 서로 뚫고 지나가죠. 조성력 때문에 양쪽으로 긴 꼬리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브레이크인데요. 서로의 중력 때문에 멀리 튕겨나가지 않고 튕겨나갔다가 다시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리 못 도망가고 다시 서로한테 끌려 들어오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얘네들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힘이 빠진 두 은하는 이렇게 중심부끼리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예뻤던 원반 모양 다 사라졌죠. 그리고 규칙적인 회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거대하고 뭉툭하곤
덩어리, 즉 타원 은하라든지 아니면은 불규칙 은하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와, 모양만 예쁘다, 이런 모양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은 우리는 그래도 이제 천문학 강연을 들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약간은 하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은 진짜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은하가 가진 가스들이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는 거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은하가 가진 가스들이 정면 충돌을 하면서 엄청난 압축이 일어나고 그 압축 때문에 이렇게 밝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적으로 별이 태어나는데요. 별은 서로를 넘어가면서 피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뻥 소리를 내면서 진짜 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충격파예요. 충격파. 셔크웨이브. 여기 한번 보면 이것만 봐도 가운데 별이 점점점점 엄청나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별이 너무나 밝습니다. 이때 은하는 평소보다 진짜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많은 별들을 더 만들어내요. 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일인가 은하한테?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폭식이에요.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은하가 존재하기 위해서 아껴 써야 할 가스를 단 몇 억 년 만에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료를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 급격하게 늙어버립니다. 불꽃놀이 마지막에 빠바바바바박 터지고 나서는 와, 멋있다 하고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약간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나요? 약간 은하가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은하의 병합이 만들어내는 두 번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갑자기 늙어버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얇고, 아까 그 나선 은하 두 개가 충돌을 했잖아요. 완전히 그 나선 모양의 접시가 깨졌는데 조각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중력의 세계는 조금 다릅니다. 중력의 세계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접시가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봉이 돼 버립니다. 타원 은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은하가 별들이 왜 안 튕겨 나가냐는 건가요? 튕겨 나가는 별들도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다시 왜 이렇게 오냐는 소린가요? 왜냐면 그 안에 중심이 있고 암흑 물질들도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암흑 물질들은 서로 중력에는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뭉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블랙홀도 더 뭉치기 때문에 엄청난 중력들이 그 별들이 다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별들도 이 은하의 경로를 따라서 다시 오는 거죠. 계속 별들은 뭉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들도 소진을 하게 되면은 소진한 가스들은 우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스들은 점점 이렇게 식어가면서 타원 은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사고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은하들을 잡아먹어서 부딪히고 깨부시고 별도 엄청나게 만들어낸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역설적으로 파란만장한 과거를 품고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저렇게 충돌을 해서 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들을 왜 계속 만들어내지 않냐라고 했을 때 피드백 현상 말씀드렸죠. 액티브 갤럭틱 누클리아라고 해서 활동성 은하 핵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바람이 불어내면서 배탈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존재가 활동성 은하 핵과 아까 초신성, 이 두 개가 서로 촉진을 하기도 하고, 이 촉진이 많아지면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역사는 단순히 중력이 가스를 모으는 역사가 아니라 블랙홀이라든지 초신성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별 탄생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가 서로 병합이 되고 모양을 가지고 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채워주는 이제 가스들이 유입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 또 유입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은하와 은하가 서로 병합을 되면서 가스들이 공급을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별 탄생이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많은 별 탄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스를 소진을 하면서 타원 은하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은하예요. 왜 우주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은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주의 시간을 재려면 자가 필요해요. 그 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펙트럼이죠.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나타나는 저 검은 선들, 저거는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이 찍힌 고유한 지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바코드라고 부르기도 했죠. 지구 실험실에서 수소를 태우나 안드로메다에 가서 수소를 태우나 저 선의 간격하고 모양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물리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은하를 찍어봤더니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왼쪽이 우리 지구에서 찍은
스펙트럼이에요. 선의 패턴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거는 바뀐 게 아닌데 오른쪽에 보면은 위쪽으로 적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물리학은 잠시 접어두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코드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이 붉은색 쪽으로 밀려나 있다. 이 단순한 현상이 어떻게 우주의 나이를 알려주는 시계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레드시프트라고 합니다. Z라고 씁니다. 1 플러스 Z 값은 뭐냐면은 원래 파장에서 관측된 파장이에요. 왼쪽이 원래 값이고 오른쪽이 관측된 값입니다. 1은 왜 더하냐고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원래 값하고 관측 값하고 같다. 그게 1이죠. 같으면 1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0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의 값을 보는 거죠. 여기서 Z값이 커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커진다라는 거, Z값이 커지면 이 왼쪽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되는 거죠. 관측된 값이 커져야 된다는 거고, 관측값이 파장이 커진다는 거는 파장이 긴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동했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Z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Z가 커진다. 즉 Z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적색 이동값 Z는 단순히 스펙트럼이 몇 센티미터 이동했냐라는 거리가 아니라 몇 배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 거예요. 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1 플러스 Z값은 빛이 우주를 날아오는 동안, 예를 들어 베텔기우스에서 날아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파장이 몇 배로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값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냐가 아니라 몇 배가 늘어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Z가 10이다 그러면은 파장이 그 길이보다 11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 1 더하니까 11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되게 독특하게 우리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은하가 보낸 빛이 얼마나 늘어져서 도착을 했는지만 딱 숫자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거리와 시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알아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빛이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팽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지점에서 우리한테 멀어지면은 빛이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빨간색 쪽으로 가죠.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멀어지면은 빨간색으로 가고 가까워지면 파란색으로 갑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천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고,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뺑 하고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중력적으로 묶여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멀어지는 현상이 보일 때, 그런 때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를 적색 이동, 청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아까 1 플러스 G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들은 되게 멀리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주론적 적색 이동이라고 해서 G값을 씁니다. 이거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의 물리적 거리가 팽창을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공간의 팽창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한테 오는 빛이 공간의 팽창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파장 자체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둘 다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이 Z값은 우주론적 적색 이동이에요. 우리 우주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그때는 코스몰로지컬 레드시프트라고 부르는 이 G값을 씁니다. 이 G값은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이 이동 중인데 오래 날아올수록 공간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파장이 그냥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앤트맨 보면은 줄어들면은 팔다리도 줄어들고 갑자기 쫙 해서 늘어나면은 거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거대해지면은 팔다리도 거대해지잖아요. 파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Z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르지만, 그 적색 이동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주론적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야 돼요. 천문학을 안 한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까부터 다뤘던 G값은 우주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먼 과거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G값은 팽창으로 인한 우주론적 적색 이동이다. 이게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흔한 오해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헷갈리는 게, 적색 이동? 은하들이 뒤로 빨리 도망가니까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니까 생기는 도플러 효과잖아요? 라고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실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중력적으로 우리하고 안 뭉쳐진 거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여기서 생기는 파장은 공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안드로메다처럼 진짜 가까운 은하들은 사실 실제로 움직여서 생기는 도플러 효과가 맞아요. 하지만 10억 광년, 100억 광년 이렇게 아주 먼 은하들은 달라요. 그 은하들이 로켓을 달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주 멀리 있으면은 진짜 가만히 있는데 그 은하와 우리 시간 자체에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걔네가, 은하가 우리한테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으면, 우리가 되게 멀리 있는 별을 보면은 이 연주 시차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보법이 다른 거예요, 진짜로. 운동으로 멀어지는 거랑 공간이 늘어나서 멀어지는 거랑 구분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예 우리가 지금 도플러 효과라고 말하는 건 이 G값이 1도 안 돼요. 그냥 요 근처에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억 년, 100억 년 이럴 때 쓰는 거는 그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앤트맨이 막 갑자기 커질 때 팔다리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냥 파장 자체가 길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우주론적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약간 속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적색 이동 값은 빛이 날아오는 동안 우주가 얼마나 커졌냐를 재는 그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는 값이 달라요. 두 적색 이동은 개념이 다른데 둘 다 레드시프트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레드시프트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붉은색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상은 같은데 원인이 다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C라고 부르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거리는 이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무한대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빛의 속도가 무한대였으면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일정하다고 하면은 거리는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거리는 과거에 시간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했었어요. 아주 먼 데를 볼 때 표준 촛불이라는 거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게 타입 1A 초신성. 세페이드 병광성은 여기서 안 쓸 걸. 왜냐면은 세페이드 병광성은 우리 근처에 있는 안드로메다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주 스케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페이드 병광성은 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요. 그리고 표준 촛불이라는 도구를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썼던 우주론적 적색 이동값, 요거 쓰는 거예요. 이거는 팽창률을 알죠. 얼마나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작았나, 지금의 우주는 얼마나 더 커졌나,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게 변해 왔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를 알 수 있고요. 이거는 팽창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팽창률을 알면은 거리를 알게 되고, 거리를 알면은 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天文학자들이 과거의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빌드업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 우주의 역사들을 찾았는지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